네 번째 노트인데요. 네 번째 노트에서는 암호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기초 설계 기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 5단계에 걸쳐서 키 확립 프로토콜을 설명드릴 때 다 포함되어 있던 어떤 기법들인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여분 정보라는 거, 명령 기법이라는 거, 그리고 메시지의 최근성 보장 기법, 그 다음에 신뢰관계, 그리고 여기 빠졌는데 개체 인증 할 때 강한 개체 인증과 약한 개체 인증이 뭔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분 정보. 여분 정보는 지난번에도 이미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분 정보 얘기를 하기 전에 블록 방식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 블록 암호 방식이라는 것은 정해진 크기의 입력을 받아 입력과 같은 크기를 출력시켜주는 게 블록 방식의 암호예요. 그래서 AES는 128비트를 입력받아서 128비트를 출력으로 줍니다. 근데 우리가 암호하려는 게 64비트밖에 없다. 그러면 64비트를 채워가지고 128비트를 만들어줘야지만 암호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암호하려는 게 256비트다. 그러면은 한 번에 암호화가 안 되고 나눠야 됩니다. 128비트로 두 개로 나눠서 각각을 암호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평문이 블록 크기보다 작으면 채우기가 필요하고 크면은 암호화 모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한번 설명드렸던 ECB라는 모드가 있는데 걔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어서 암호화를 한다. 나중에 암호화 모드는 5장 가서 5장이 아닌가? 6장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있고 키가 있으면 키가 어떤 해서 암호에서 C가 나오고 또 다른 메시지를 같은 키로 암호화했을 때 이 C와 C 프라임, M과 M 프라임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관관계가 존재했다면은 이 암호 알고리즘은 별로 좋은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거죠. 이 M이 조금 바뀌어도 C는 왕창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M과 M 프라임이 한 비트만 차이나. 그런데 C와 C 프라임도 한 비트만 차이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암호 알고리즘들은 어떤 메시지를 암호한 결과가 있을 때 또 다른 메시지를 암호한 결과가 있으면 이 둘 간의 관계와 얘와 얘의 관계 간에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 또 C나 C 프라임을 K가 아닌 또 다른 키로 풀었을 때 결과는 예측되지가 않아요. 뭐 엉뚱한 값을 풀면 랜덤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값이 나올지는 또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128비트 블록 방식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KAB가 128비트다라고 그러면 얘는 한 블럭이면 되죠. 그쵸? 얘 128비트니까. 그럼 한 블럭을 그냥 암호화하면 돼요. 요렇게 암호화할 거면. 근데 평문이 랜덤 값이면은 얘를 KBS로 얘를 풀었을 때 제대로 풀린 건지 안 풀린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게 추가적으로 없다면.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얘는 랜덤한 값이니까 풀었을 때 제대로 풀린 건지 안 풀린 건지 얘가 실제 KBS로 암호화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A는 32비트, KAB는 128비트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호화할 수 있는데 조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면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개의 블록 어쨌든 합치면 128비트가 넘어가죠. 그렇죠? 두 개 합치면 그러면 채우기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암호화를 했냐면은
여기에 A 넣고 여기에 KAB를 넣고 여기가 128, 여기가 128. 여기에는 뭐 랜덤하게 넣어서 요거는 32비트야라고 미리 약속이 돼 있다. 그러면은 풀어가지고 앞에 32비트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했다고 치면 복화했을 때 A가 식별되면 첫 블럭은 KBS로 암호화된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KBS로 암호화 안 된 건데 뭔가 풀었는데 여기서 내가 기대했던 A가 나올 확률은 0%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냥 어떤 엉뚱한 값을 내가 풀었는데 뭔가 식별되는 값이 나온다. 그럴 일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요게 이제 C1이 됐고 요게 C2가 됐는데 얘를 KBS로 풀었을 때 요게 그대로 이렇게 A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C1은 KBS로 암호화된 게 확실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에 C2는 그러면 얘는 확실하니까 얘는 맞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C1, C2가 있는데 공격자가 C2를 그냥 랜덤 값으로 바꿔버리면 또 엉뚱한 값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어떻게 될 수는 모르요. 근데 얘는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128비트니까 그래도 남나? 64. 그쵸? 남죠. 남는다 치고. 이렇게 하면은 256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반에서 요거를 M1, M2 해서 요거를 C1, C2로 암호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풀었더니 맨 앞에 여기 32비트도 A가 나왔고 맨 뒤에도 A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128비트는 무결성이 만족될까 안 될까? 만족될까 안 될까? 이 경우에 만족이 돼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A가 나왔다는 건 이 통째가 제대로 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었는데 요쪽 부분만 엉뚱하고 얘는 막 요거는 정확하고 요쪽은 막 깨지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블럭에 있는 내용이 요 앞에 있는 내용이 내가 뭘 인식했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내용도 원래 암호할 때 썼던 그 메시지여야 돼요. 만약에 얘가 다른 거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를 어떻게 암호화했는지에 따라서는 KAB의 무결성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랜덤한 값만 암호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풀었을 때 제대로 풀린 건지 이 암호문이 특정한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식별할 수 있는 값들을 보통 암호할 때 같이 암호한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암호화된 것을 그런 용도로 썼을 때는 여분 정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여분 정보예요? A가 여분 정보예요. 여분 정보라니까 필요 없는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예요. 필요한 정보인데 어쨌든 얘는 어떤 키로 키로 복호했을 때 이 키로 제대로 복호화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보를 우리가 여분 정보라고 한다. 결국 그러니까 랜덤한 값만 암호하면은 안 된다.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분 정보라 그래요. 근데 여분 정보에는
명백한 여분 정보가 있고 함축적 여분 정보가 있습니다. 함축적 여분 정보. 그러니까 명백한 여분 정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예요. 지금 A라는 식별자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식별자가 됩니다. 여기에 뭐 애플이라는 걸 넣는다든지 뭐 이러면 다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식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사용자가 복구화를 해도 A를 보니까 제대로 풀렸구나 할 수 있고, 내가 공격자예요. 그래서 나는 무식하게 전사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키로 풀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우연히 어떤 K로 이걸 풀었더니 앞에 A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키가 무슨 키예요? 이걸 암호할 때 사용된 키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자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됩니다.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 수신자, 적법한 수신자 말고도 모든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암호 해독 공격을 용이하게 해주는데, 그렇다고 명백한 여분 정보가 아닌 이 다음에 나오는 함축적 여분 정보만 이용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축 여분 정보는 오직 수신자와 송신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면 함축적인 여분 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A는 명백한 여분 정보입니다.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여분 정보이고요. 여분 정보 포함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메시지와 메시지 해시 값을 같이 암호하는 거예요. 그럼 요 HM은 여분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풀어서 요 앞에 있는 내용에 해시해가지고 얘랑 같으면은 무결성이 만족이 되겠죠. 근데 무결성을 보장하고 싶을 때는 이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이 더 좋다? 인증 암호하는 게 더 좋다 라고 했어요. 인증 암호화. 인증 암호화는 M을 암호한 다음에 그 결과 암호문을 맥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축적 여분 정보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말일 수 있는데 뭐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앨리스와 밥이 있는데 앨리스와 밥만이 알고 있는 비밀 정보가 있어요. IAB라고. 뭔지 모르겠고, 그 IAB를 여기다 넣는다. 그러면은 그게 함축적 여분 정보가 될 수 있는데, IB 자체가 뭐 일반적인 무슨 단어다, 애플 뭐 바나나다 그러면은 그것도 함축적인 여분 정보가 안 될 수 있어요. 둘만 알고 있는 정보지만. 그래서 요 정보를 해시합니다. 해시하면 랜덤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 HIIB는 해시된 값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용자들한테는 랜덤 값이지만 이 둘한테는 IAB의 해시 값은 얘네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죠. 그래서 HIAB가 나오면은 앨리스와 밥만, 여기서는 밥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함축적 여분 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함축적인 여분 정보를 활용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명백한 여분 정보를 사용하는 게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네이밍 테크닉 때문에 사용자 식별자들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얘는 명백한 여분 정보이겠다. 그리고 명백한 여분 정보니까 저거는 정상적인 사용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지만 공격자들한테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구나.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네이밍 기법입니다. 네이밍 기법. 그래서 메시지의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식별자를 암호문 내에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네이밍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서버는 앨리스 요청에 의해 밥과 공유할 대칭키를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의도가 여기에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또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해당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메시지 내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거나 명확하게 포함된 요소로부터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출을 못하면 그것이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돼버려요. 유출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밥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션 키를 앨리스에게 서버가 비밀로 전달한다라는 게 이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밥이라는 어떤 정보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고, 새롭다는 것도 들어가야 되겠고, 앨리스도 들어가야 되겠고, 서버가 뭔가 한 것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자체로 랜덤한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KAS로 암호화되어 있다는 걸 요 두 개 가지고 알 수 있죠. 그럼 KAS로 암호화되어 있으면 A가 안 했으면 누가 한 거예요? 서버가 한 거죠. 그럼 서버가 보내준 거고. 그리고 AB가 들어있으니까 이 키는 누구랑 쓰는 키예요? 앨리스와 밥 간에 쓰는 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A는 빠져도 돼요. A는 왜 빠져도 되냐?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예요? 앨리스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KAS는 앨리스를 위한 메시지니까 앨리스는 여기서 빠져도 돼요. 왜? KAS로부터 유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거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그래서 A는 여기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는 생략이 가능하다. KAS로부터 A는 유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암호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했을 때 이 암호키가 특정한 사용자 거야. 그럼 그 사용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메시지 내에 안 들어가 있어도 돼요. 여기로부터 유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똑같은 거를 요와 똑같은 것을 공개키 방식으로 하고 싶다. 공개키 방식만 써서 하고 싶다. 그러면 공개키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을 개인 키로 암호하고 이 전체를 다시 공개 키로 암호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개인 키로 암호했으니까 요걸 누가 만든 거예요? 서버만 만들 수 있죠. 서버가 만들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플러스 K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앨리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까처럼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했을 때 여기 플러스 KA가 있네? 그러면 요 A도 빼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A를 빼면 안 돼요. 왜? 플러스 KA로 얘네들을 직접 암호한 것이 아니에요. 플러스 KA로는 요 암호문을 암호했지 이 내용들을 암호한 건 아닙니다. 요 내용들을 암호한 거는 뭘로 한 거예요? 마이너스 KS로 한 거예요. 그래서 S 정보는 생략할 수 있는데 원래도 안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서버가 했다는 거. 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A가 없다. A를 빼먹었다 생각했을 때 C가 B랑 통신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만들어주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똑같이 하면 원래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맨 앞에 C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맨 앞에 있는 이 누구를 위한 건지를 빼먹으면 앨리스가 요청하나 캐럴이 요청하나 밥과 통신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은 변하지가 않죠. 그럼 안 변하면 어떻게 돼? 이 바깥 거는 누가 풀 수 있어요? 플러스 KC는 캐럴이 풀 수 있죠. 그래서 캐럴이 풀어서 다시 이거를 플러스 K로 암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워버리면 앨리스는 이 키를 뭐라고 생각해요? 밥과 쓰기 위한 키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를 생략하면 안 돼. 생략을 하면 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 요소가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만들면 그 의미들이 다 메시지 내에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안 나타난 요소를 다르게 해석하게끔 해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KA로 암호화되어 있지만 플러스 KA로는 요 메시지들을 직접 암호하고 있진 않아요.
얘로 직접 암호가 있으니까 A와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뺄 수는 없. 메시지의 최근성은 어떻게 보장하냐?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메시지가 이번에 만들어진 메시지인지를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션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때 이제 쓰는 것이 최근성 보장 기법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최근성을 어떻게 보장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인과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관계는 실제 시간을 메시지에 포함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인과관계는 두 개의 메시지를 이용하는데, 이 1번 메시지가 있고 2번 메시지가 있으면은 2번은 1번을 봐야지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인과관계, 서로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1번을 봐야지만 2번을 만들 수 있으면, 1번을 만든 사람이 A다 그러면은 2를 받았을 때 A는 내가 만들고 나서 온 메시지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인과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그 관계를 증명하는 식별자를 메시지에 포함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시간을 메시지에 포함하는 것을 타임스탬프 기반 기법이라고 그러고, 이런 인과관계를 이용하는 기법을 우리가 다섯 단계 프로토콜을 살펴봤을 때 사용했던 기법이기도 한데, 난스 기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형성한 과정에서 세 종류의 참여자가 관여를 하는데, 다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제공자가 있고, 식별자를 제공한 사람이 있고, 입증자가 있고, 그 제공된 식별자를 메시지에 포함시켜서 요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검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제공자가 하고 입장자가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난스 기법에서는 제공자와 검증자가 같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난스를 제공해주면 난스를 포함해서 메시지가 올 거고, 그러면 얘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A가 다시. 그런 방법이에요.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하나씩 살펴봅시다.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는 메시지 암호문의 시간을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현재 시간을 찍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은 사용자가 되겠고, 검증자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메시지가 이렇게 오면 얘가 이거를 풀 거예요. 풀어서 요 시간을 자신의 시간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차가 요 절대값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면은 메시지가 최근에 생성된 메시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얘가 찍은 시간하고 얘가 받았을 때 그 시간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A와 B의 시간이 어느 정도 동기화되어 있어야 돼요. 동기화. 비슷해야 된다. 근데 보통 시간은 뭐에 동기화되어 있을까요? 절대 시간에 동기화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를 유형값으로 허용하는 요 범위를 허용 윈도우라 그러고, 이 허용 윈도우는 메시지 통신 지형과 클럭 동기화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취약점은 뭐냐? 허용 윈도우 내에서는 항상 그 메시지는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허용 윈도우 내에서는 메시지 중복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T초, T가 허용 윈도우의 길이라 그러면은 T초 내에 받았던 것들은 또다시 받으면 또 최근에 온 메시지로 인식해가지고 또 처리해주면 안 되니까 중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제공자는 쉽게 특정 순간을 가리키는 타임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간을 찍을 수도 있고 미래 시간을 찍을 수도 있고 임의 시간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 임의 시간을 찍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자는 제공자가 정직하게 타임스탬프를 부여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시간이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시간을 누가 해킹해가지고 시간을 바꿔놨는데 여러분들이 메시지 보냈다. 그럼 그 메시지에는 엉뚱한 시간이 찍히겠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시간이 중요한 자산이 돼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 현재 시간은 올해 크리스마스다. 올해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얘는 현재 시간을 갖고 있는데 수신자는 미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미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현재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럼 둘 다 시간 차이가 워낙 크니까 수신자는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받을까요? 처리할까요? 처리하지 않을까요? 처리하지 않겠죠. 왜? 최신 메시지 인식 안 하니까. 워낙 미래 거든 워낙 과거 거든 합니다. 위에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다시 정상 시간으로 되돌리면 이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 얘를 정상 시간으로 돌려놔봤자 이 메시지는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면은 유효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용자의 시스템을 미래 시간으로 바꿔놔요. 그러면 얘가 메시지 보내. 그럼 그 메시지는 거부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최신 메시지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후 메시지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타임스탬프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해결하기가 없습니다. 이 사후 메시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메시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사후 메시지는 나중에 그 메시지가 유효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우리들이 안 맞으니까 원래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기화를 하려면 큰 값으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간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은 우리가 다른 응용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 시스템 시간을 임의로 바꿔놓으면은 잘 동작을 안 하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스템 시간을 많이 바꿔놨는데 게임하려고 그랬어요. 소프트웨어를 오래 쓰려고 시간을 막 바꿔놨어요. 왜냐면 얘가 옛날에는 아주 무식하게 시간 갖고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일주일 지나면 못 쓰게 했는데 그러면 시간을 그냥 과거로 되돌리면 또 그 소프트웨어가 동작했어요. 그럼 또 열심히 게임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막 내 시간을 바꿔놓으면 메일도 막 이상하게 동작하고 막 다 이상해질 거예요. 막 메일을 보냈는데 막 일주일 전 메일이 온 것처럼 되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클럭 동기화, 그러니까 그 타임스탬프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이 클럭이 되게 중요한 보호 자산이 된다. 이제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장점은 하나의 메시지로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그런 클럭 동기화가 요구된다. 입증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등등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난스 기법. 난스 기법은 난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원래 지난 노트에 어딘가에는 있었는데 난스라는 거는 number used just once예요. 한 번만 사용되는 수다. 그래서 난스예요. 랜덤 값인데 한 번만 사용되는 수다. 예전에 안 썼던 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NA를 주면 얘는 어떤 NA가 올지 모르고 뭐가 올지 모르니까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얘가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는 언제 만들어진 메시지예요? 내가 A를 이 1번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만들어진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려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아까 타임스탬프는 그냥 한번 퐁 보내면 됐는데 얘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최소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이거를 여러 개를 우리가 보장하려고 한다고 해서 세 개의 메시지를 최근성을 보장한다고 6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여기에 MB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면 또 요 메시지에는 MB를 주면 요 메시지가 또 최근에 보장된 메시지로 얘가 인식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왔다 갔다 계속하면 되니까 꼭 늘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건 아닌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메시지가 몇 개 필요해요? 최연성을 보장하려면 두 개가 필요하다. 그 메시지만 가지고는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달리 상대방을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클럭 동기화도 필요 없습니다. 클럭 동기화 필요 없으면은 클럭이 중요한 자산이 안 돼. 그러면 또 해피한 거예요. 보호해야 될 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난스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난스를 평문으로 주고 최근성을 보장하려는 메시지가 암호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문으로 난스를 주고 평문으로 난스를 받는 거예요. 요거는 좀 특이한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암호문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 설명하면은 이 메시지와 이 메시지는 형태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같으면 안 돼. 저번처럼 여기가 NA면 NA 플러스 1이 와야 서로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예측이 안 돼도 돼요. 안 썼던 수면 돼. 근데 얘는 예측이 되면 꼭 KAB를 모르는 사람도 NA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NA의 예측 불가능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나머지는 예측 불가능하지 않아도 되고 예전에 쓰지 않았던 번호를 써야 돼요. 예전에 쓰지 않았던 번호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꼭 이렇게 암호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암호 알고리즘 전자 서명이든 뭐든지 간에도 난스를 넣어가지고 그 서명값이나 맥값의 최근성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 보면 타임스탬프에서는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은 사람이고 검증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난스에서는 제공자와 검증자가 같은 사람이고 입증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메시지만 가지고 되고 얘는 최소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 개를 한다고 해서 곱하기 2가 되는 건 아니고 값의 선택은 제공자의 책임이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입증자가 이 제공자가 같은 사람인데 걔가 현재 시간을 정확하게 찍어야 되겠고 그 사람의 클럭도 현재 시간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정지성이 요구된다. 클럭 동기화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얘는 필요 없고 메시지 바인딩 기능은 없고 얘는 메시지 바인딩 기능. 즉 1번, 2번이면 1, 2번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타임스탬프와 난스 기법인데 또 하나 많이 쓰는 것이 카운터예요. 카운터는 타임스탬프하고 거의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카운터는 사용자들이 카운터를 유지합니다. 카운터를 유지하고 얘는 항상 메시지를 보낼 때 현재보다 하나 많은 값을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은 얘가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카운터보다 큰 값이면 최근에 온 메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카운터보다 작은 값이 오면은 옛날 메시지로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카운터 값은 내가 얘는 현재 3이에요. 얘는 근데 현재 10을 썼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최근에 온 메시지로 인식해요, 안 해요? 인식하죠. 3보다 크니까. 카운터 값이 크면은 최근 메시지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얘는 3을 뭘로 바꿔요? 10으로 바꿔요. 그리고 얘가 보낼 때는 11을 찍어요. 11 찍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큰 값으로 동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얘는 절대 시간하고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아까 타임스탬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사후 메시지가 있었죠. 미래 시간이 찍힌 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갑자기 100이 온다고 해서 너무 차이 난다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얘가 100으로 해서 가면 돼요. 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스탬프는 타임스탬프래. 카운터는 타임스탬프와 달리 절대 시간하고 동기화할 필요는 없는데 서로만 맞춰주면 돼요. 그런데 얘는 모든 사용자 간에 동기화된 별도 카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n명이서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n개의 서로 다른 카운터를 써야 돼요. 물론 다 증가시키는 카운터 쓸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카운터를 쓴다는 것은 각 쌍마다 뭘 써요? 다른 카운터를 쓰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 보고 내가 카톡을 30명, 50명 한다고 해서 내 핸드폰에 카운터를 30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별로예요. 그렇죠?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된다? 그거는 그 메모리 요구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을 하는데 둘 간의 카운터를 쓴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서버는 사용자마다 정보를 유지하죠. 계정명, 패스워드, 뭐 기록들 유지해요. 거기에 뭐 64비트 하나, 카운터 하나 더 유지하는 게 큰 부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도 뭐만 유지하면 돼. 서버하고 있는 카운터 하나만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사용자들끼리 통신하면서 사용자 보고 카운터를 다 유지해라.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카운터도 중요한 보호자산이 됩니다. 얘가 20이 있었는데 얘를 다시 10으로 바꿔드리면은 옛날에 받았던 메시지들을 또 인정하겠죠. 그렇죠? 원래는 11이 오면 거부할 텐데 20이었으면 11이 오면 거부할 텐데 얘를 10으로 바꿔놓으면 11을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카운터는 또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뭔가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걸 쓰면 그 자체로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가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확대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성이 보장된 암호키를 사용했다. 그럼 이 암호키는 만들어지고 나서 쓰는 거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도 우리가 메시지가 언제쯤 만들어지는지 예측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의 최근성을 얘기하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빨리 캐치하신 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메시지 지난 노트에서 그 5단계 프로토콜을 살펴볼 때
이런 난스 기법을 써서 요 KAB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이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KAB가 최근에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는 NA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NA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NA가 가고 NA가 왔어요. 난스 기법이죠. 그러면은 앨리스 입장에서 이걸 보고 뭐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난스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걸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난스가 들어있는 암호문은 모르는 게 아니지. 얘는 난스를 봐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전체 암호문은 1번 메시지를 봐야지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메시지 전체가. 난스가 포함된 메시지 전체는 옛날에 만들 수가 없죠. 이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들어진 건데 KAB가 최근에 만들어진 건가? 이거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얘가 뭐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있다가 넣어도 뭐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교환하면은 여기서 앨리스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이 암호문 전체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KAB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거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암호문 전체가 아니라 뭐의 최근성을 원해요? 요 세션 키의 최근성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난스를 가지고는 실제 보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야. 타임스탬프를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타임스탬프를 쓰는데 신뢰를 해. 그러면 요 최신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었다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도 요 요소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 KAB가 최근에 만들었다고 확신하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신뢰관계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관계. 그래서 신뢰관계 없이는 요 키가 최근에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하냐? 신뢰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프로토콜의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토콜은 NA를 주면 NA가 들어있는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서버는 거기다가 뭘 넣게 돼 있어요? 이번에 생성된 새로운 키를 넣어야 돼요. 그게 프로토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암호문이 최근에 만들어진 암호문이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션 키도 뭐다?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믿게 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신뢰관계. 근데 이 암호문 자체가 과거에 만들어진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과거에 만들어진 거겠죠. 근데 이 암호문 전체가 이번에 만들어진 거야. 얘를 신뢰를 해. 그럼 얘는 그때 뭘 넣어줘요? 최근에 만들어진 걸 넣어주게 돼 있어요. 프로토콜 약속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서버가 만들었고 나는 서버 신뢰하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KAB는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신뢰를 하게 됩니다. 신뢰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버의 신뢰 없이는 이 KAB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호 프로토콜 설계할 때는 참여자들 간에 어떤 신뢰관계를 가정하게 되며 프로토콜의 안전성이 이와 같은 관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참여자 A가 B를 신뢰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A는 B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 즉 프로토콜에 약속된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걔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문제가 되겠고, 보통 이해 당사자끼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뢰기간이라는 거 두는 거는 그 기간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기간 둔다는 게 상당히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신뢰와 관련된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적절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용어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프로토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3의 신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응용에 따라서 적절한 신뢰기관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부를 신뢰하는데 정부를 신뢰하기도 어려우니까 신뢰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보통은 이 신뢰관계도 그 사회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우리는 정부를 신뢰하는 형태가 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정부보다는 그냥 사설기관들을 신뢰를 하죠. 그렇죠? 미국은 그 뭐죠? 중앙은행도 사설기관이잖아.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지만 미국에 있는 그 은행은 사설이에요. 그거 일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뢰하죠. 그러니까 그게 신용이라는 미국이라는 사회라는 되게 특징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우리는 되게 안 맞죠. 뭐 예를 들면 삼성, 현대들이 중앙은행을 만나서 운영한다. 그럼 되게 불안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은 이제 신뢰한다는 게 그 이름을 신뢰를 하죠. 아, 이거는 삼성이 만든 거니까 괜찮겠네. 이거는 뭐 구글이 하는 서비스니까 안전하겠네. 이런 식으로 또 해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신뢰라는 게 이게 사회마다 되게 다르다. 거기서 오는 되게 그 차이가 커요. 내가 볼 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걸 쓰죠. 저도 한 2년 전만 하면 맨날 USB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 어느 순간에 이게 귀찮아지는 거야. USB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갑자기 USB 이런 데 와서 꽂았다가 바이러스 한번 먹으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또 그 바이러스 그걸 2개를 써요. 그래서 강의실 다닐 때 쓰는 거랑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이제 다르게 쓰는데, 그래도 이제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USB를 안 써. 없어. 다 드롭박스가 있어요. 드롭박스에 1년에 얼마 내고 그냥 5기가인가 뭐 몇 기가를 써요. 그럼 뭐 부족한 건 못 느끼겠는데, 하여튼 드롭박스에 쓰고 어느 컴퓨터에 가든 그 폴더들이 다 다운받아져 있으니까 그냥 써요. 근데 그것도 내가 드롭박스 그냥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편리성 때문에 신뢰하기 싫어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제 쓰는 거예요. 왜? 그게 싫으면 안 쓰겠죠. 근데 편리하니까 그걸 또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다 클라우드인데, 과연 우리가 클라우드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냐.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하면 또 나와요. 요즘은 그 데이터 아웃소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어떤 기업의 그 정보들은 밖에다 아웃소싱을 못해요. 왜? 위험하잖아요. 다른 데다가 내 기업 정보를 주는 걸.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각 기업들이 자체 정보통신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서버도 운영하고 뭐 데이터도 관리하는 거예요. 삼성 있으면 삼성 SDS가 있고, LG 있으면 LG CNS가 있고, SK 있으면 SK CNC가 있나? 뭐 다 있잖아요. 롯데 정보통신이 있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데 나가 내 데이터를 이렇게 뭔가 계약 맺어가지고 클라우드를 쓰는 게 훨씬 비용은 절약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체 서버를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하드웨어도 필요하죠. 뭐 시설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지금 그 다 없이 그냥 구글에 돈만 좀 주면, 아마존에 돈만 좀만 주면 내 데이터들을 그쪽에 신뢰하면은 다 보관해 줄 거고, 뭐 VPN 같은 기술 쓰면은 다른 사람들은 접근 못하고 우리 회사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아웃소싱 되고 있어요. 심지어 삼성 같은 데들도 모르겠어요. 삼성은 하나. 하여튼 대기업들도 많은 데이터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좀 더 싼
클라우드로 자체 운영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것들은. 왜냐하면 맨날 서버 사봤자 뭐예요, 이거. 구닥다리 되고, 금방.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더라도 조금 회사 차리는데 내 회사 있는 데이터 유지하기 위해서 서버를 산다? 그렇지는 힘들잖아. 그러면 클라우드를 쓰게 될 수밖에 없죠. 클라우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클라우드는 내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내 데이터가 망가졌을 때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뒀는데 데이터가 깨져버렸어. 그러면 클라우드 원래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걸 입증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실수로 데이터가 바뀐 건지 클라우드가 뭔가 문제 생겨서 바뀐 건지. 갑자기 클라우드가 망했다. 큰일 나죠, 이거. 데이터. 드롭박스 갑자기 망했다. 그럼 나 그냥 집에 가서 아마 일을 못 할 거예요, 이제 지금은. 되게 걱정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자.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개체 인증은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약한 개체 인증, 강한 개체 인증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요 메시지를 봐요. 요는 A, 나 앨리스야, 내 나운스가 NA야 라고 주면은 얘가 전자 서명해서 줘요. 그러면 난스를 썼으니까 이 전자 서명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밥이 현재 온라인에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밥이 나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만들어줬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만약에 A가 NA를 보내는데 이 중간에서 얘가 장난쳐가지고 C로 바꿨어요. 그래도 얘가 만들어지는 메시지는 A한테 주는 메시지나 C한테 주는 메시지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어진 인증은 약한 인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현재 온라인이 있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지금 현재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메시지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는 확신할 수 없을 때 약한 인증이라 그러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강한 개체 인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 네이밍 기법을 쓰면 돼요. 여기다 A 넣어주면 돼. A. 여기에 A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 C가 들어가겠죠. C가 왔으니까. 그럼 얘를 앞으로 줘봤자 여기에 C가 있으니까 날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네? 이상하네? 라고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이밍 기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밍 기법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있으면 요거는 강한 개체 인증이 되는 거예요. 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강한 개체 인증을 제공하는 거고 얘는 약한 개체 인증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뭐가 더 좋다? 강한 개체 인증이 제공되게끔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장난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공격자들이 능동 공격을 해서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우리가 약한 개체 인증, 강한 개체 인증 개념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냐면 지금은 앨리스와 밥, 이자 간 프로토콜이죠. 그러면 앨리스가 밥이랑 할 때 그리고 캐롤이랑 할 때 프로토콜을 써봐요. 차이 나나 안 나나? 앨리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앨리스가 시작자고 밥이 반응자예요. 시작자 입장에서 밥이랑 했을 때 또는 다른 사용자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앨리스가 보내면은 밥이면 밥의 서명이 오겠죠. 그렇죠? 캐롤이면 캐롤이 서명이 와요. 그럼 앨리스 입장에서는 구분돼야 안 돼? 구분이 되죠.
앨리스 입장에서는 내가 바비랑 할 때랑 캐롤이랑 할 때랑 데이브랑 할 때랑 김상진이랑 했을 때랑 구분이 돼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반응자 입장에서 바비 앨리스랑 했을 때랑 캐롤이랑 했을 때를 그려봐요. 그려봤으니 바비 앨리스한테 줄 때랑 캐롤이랑 줄 때랑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안 되죠. 이 구분이 안 되면 여기가 공격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상대방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상대방 이름을 넣어주면 A랑 할 땐 A가 들어갈 때고 C 할 때는 C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개체 인증에서 말할 때 얘가 무슨 인증이 돼요? 강한 개체 인증이 되죠. 그래서 개체 인증이란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프로토콜이 주어졌을 때 그 프로토콜을 다른 사용자가 하는 거랑 두 개를 그려봐요. A가 B랑 하는 거랑 A가 C. 구분이 안 돼. 그럼 구분되게끔 넣어줘야 돼. 그리고 반응자 입장에서 B 입장에서 A랑 했을 때랑 또 C랑 했을 때 그려봐요. 구분이 안 돼. 그럼 구분되게끔 해줘야 돼. 그 구분되게끔 하는 것은 메시지 형태를 달리 만든다든지 어떤 사용자 이름을 넣는다든지 통해서 구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기술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고 이 프로토콜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하나의 방법, 이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A가 B랑 했을 때, A가 C랑 했을 때, B가 A랑 했을 때, B가 C랑 했을 때.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 구분이 안 되면 그 안 되는 요소를 가지고 제3자